먼저 매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장하십니다. 쉬는 시간 없이 지금 내리 몇 시간을 달리시는데 꼼짝않고 그냥 그대로 정말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신 그 느낌이 막 옵니다.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요. 술 얘기를 하면 뭐 좀 한 잔씩 하면서 하면 더 이렇게 느낌이 확 오를 텐데 제가 늘 술 관련 발제를 하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이 가야사 관련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그 학계의 트렌드라는 거에 있는데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어떤 저희 이제 그 선생님들 세대신데 그 초기 불교, 초기 그 기록 불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덧칠을 해져서 제대로 이제 조명이 안 됐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면은 이미 그 가야 1세기 이때는 신화의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백과쟁년들이 있던 때가 기원전 7세기, 8세기 이럴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그 신화로서 덧칠이 되어 있는 것, 설화로 치부되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좀 더 그 실증적인 맥락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들에 이 소장학자들의 연구 경향이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제 사실 제 연구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술연구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국문학, 이제 고전문학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은 단순히 아까 공무도학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지도 교수께서 공무도학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 국문학에서도 단순히 어떤 이제 작품론, 작가론 그런 것들 치중하기보다도 오늘 보시는 연구 패턴 굉장히 초학제적이고 융합된 학문, 그러니까 신화를 모티브로 하더라도 기성과 해류 이런 자연과학이라든가 기타 고전 문학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역사학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결합이 된 그런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야사 지금 오늘 발표할 말씀드릴 내용 또한 그 연구 방법상에 거기에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난임해서라고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의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아시아권 지도를 그렸습니다. 중앙에 보시는 것이 고대 인도, 그 다음에 지금 중앙아시아라고 말하는 소위 서아시아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조명을 안 해놨는데요. 이 궤적들이 사실은 메소아메리카, 마야 잉카까지 넘어갑니다. 캄차카 반도를 해서 알래스카를 지나서 이 곡선이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 그런 곡선이고요. 물론 이제 유럽, 도라파로 이것들이 확장이 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논의의 초점이 너무 광범위해질까봐 좀 줄였습니다. 10분의 1 정도로. 교수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지금 이 술 문화, 음식, 문학, 교류, 경로의 일단을 보시면요.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곳이 북방육로, 소위 말해서 초원 실크로드라고 하는 북방육로를 통한 그러한 그 문화, 교류, 경로를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한 12세기 몽골 침입 전, 몽골 흥기 아주 굉장히 발흥이 됐던 12, 13세기 그때 그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빨간색은 북방육로를 거쳐서 그 먼 바다 동쪽 끝까지 이르렀던, 그리고 이것이 저기 아랍에서 저 이슬람 그 넘어 유럽, 그다음에 그리스 바빌로니아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요. 빨간색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조명할게요. 바닷길을 따른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술 이름이에요. 술 이름들. 그 낯익은 것들도 있고, 아니 이게 술이 이렇게 많았었나 이제 그렇게 싶으신 것들도 있고. 예, 제가 오늘 요 파란색 그 해상 루트를 통한 조명,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루트를 통해서만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북방육로에 관한, 초원길에 관한 조명이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후학들이 또 그걸 받아서 또 이 아랫부분까지 미치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아랫부분 해상 루트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그 가야불교 남내설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따밀, 이 아요디아라고 제가 지목해 놓은 거 더 하단으로 가면 따밀 있지 않습니까? 남아시아 쪽. 그쪽에서의 그 언어의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논거가 박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제가 이제 언어학적인 규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난핵 해설이라는 걸 조명을 하면서 그 어원이라든가 그러니까 통사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 아유타국이라는 것은 그 겐지스강의 지류를 이루었던 그 히말라야, 그러니까 인도 북부 고그라강 쪽에 있는 아요디아를 저는 이 논문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이나 비판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한국문이 발전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근거는 저는 이제 고전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신화를 모티브로 했는데, 이 아요디아 요지방에서 인도의 신화라고 하는 그 라만 신화, 라만 왕자, 라마야나 신화가 여기서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 라마야나 신화는 동남아시아를 걸쳐서 이 아시아 일대에 영향을 주는 굉장한 큰 흐름을,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는 그런 일단이 있고요. 하여간 아요디아를 지목한 이유가 그 겐지스강 그 우기 때 보면은 그 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선학께서 김병호 선생님 특히 주장하시는 게 저 차마고도를 통해서 한나라 이렇게 중국 내륙을 통해서 광동을 해서 이렇게 넘어왔을 것이다. 이제 쌍어머니라든가 이제 이런 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거기서 많은 연관들이 이제 튀어나온 그 후학들의 논문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외람되게도 반박한 것이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AI라든가 디지털 이런 자료를 저희만큼 많이 접하셨으면 그 주장을 좀 제고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굳이 그렇게 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때 그 허씨 일행이 그 국제전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그 사마르칸트라 지금에 칭하는 그 강국이라든가, 한나라는 정말 그렇게 티베트에 밀려가지고 정말 힘을 못 쓰고 뭐 그럴 때인데,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굳이 통과해가지고 내가 뭐 프랑스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단거리를 하더라도 굳이 그랬을까. 그래서 국제적 전쟁에 관한 배경 지식의 그 기본 전제에서 생략이 되신 게 좀 의문입니다. 예, 그건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연구를 안 하고 계시니까요. 연구물이 보이지 않고요. 지금 그 우기 때 계절풍을 타고 몬순을 타고 쭉 배를 타고 여기 닷새 거리로 그냥 내려올 수가 있어요. 벵갈만으로
벵갈만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미얀마의 양곤을 거쳐서 그 파란 점을 보시면 됩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그 자카르타로 북선해서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이 아니라 호치민은 걸리는 데입니다. 호치민이 아니라 그 바로 베크위니언이라는 도시로 해서 그 다음에 복건성, 그 광동, 복건성, 대만패,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지나서 그 지금 크로셔 해류를 타고 그 제주도에서 양갈래로 하나는 김해로 하나는 일본 그 내해라든가 태평양으로 빠지는 이제 이런 흐름밖에는 다시는 답이 없고 그 고문원에서 보면은 그 남양 경운로 뭐 표해로 표의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기 때는 더 이상 신화의 시대도 아니고 고대인의 항해 기술이라든가 나침판, 뭐 견성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루트가 거의 해초 루트하고도 거의 유사할 텐데요. 여기 뭐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은 그 따미를 제가 지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류가 그렇게 흐르지를 못합니다. 따미를 가려고 하더라도 따밀이 이제 아마 이쪽인데 그 이렇게 사단을 하지를 못해요. 해류가 또는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해류가 그렇다면 그 굳이 위험한 목숨을 걸고 할 리는 없죠. 여기서 출발을 했더라도 벵갈만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루트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항해술로도 그렇게 갑니다. 거는 그래서 따밀에 이어다 하더라도 저 루트에서 크게 수정될 부분은 없다. 그래서 제가 해상 루트를 오늘 연구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앞서 그 사티 학술원 원장님께서 스님께서 이렇게 삼국유사 전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것이라 하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그 허왕후께서 이제 공주께서 시집을 오시면서 금수능라, 의상필단, 금은주옥 그리고 구슬로 장식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결혼 예물로 갖고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특정이 되어 있어요. 금수능라 하면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상사를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 능라를 굉장히 세밀하게 또 분류를 하십니다. 같은 비단이라도 또 능라가 있고 백라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또 세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수능라라고 할 때는 이게 실크로드상의 어떤 특정한 명칭할 수 있는 이제 교역품인 거죠. 의상 마찬가지고 필단, 필로 된 비단, 그 다음에 금, 은, 주, 옥,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현물로 눈에 이제 그려지는 것들인데, 이렇게 결혼잔치를 하시고 수로왕께서 이제 같이 왕후를 모시고 온 그 잉신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 측의 혼인에 대한 예물에 대한 상응하는 답례품으로서 난핵해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갱미 그럼 쌀이에요, 쌀. 네, 그냥 하얀 쌀입니다. 지금 갱미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 밥지는 하얀 그냥 백미, 뭐 그냥 흔하게 먹어서 귀한 줄을 모르는데 갱미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굉장히 도정이 잘 돼서 왕족이나 맛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질 좋은 백미를 말하는 게 이제 갱미입니다. 갱미를 이제 뱃사람들한테 선물로 이제 줘서 그 백기를 도촉하면서 이제 보내시게 되죠. 이 갱미를 제가 우선 답례품 중에서 먼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벼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매벼가 있고 찰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그 곡식 문화권에 있는데 뭐 굳이 설명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갱, 이온, 또 갱, 선 이렇게 읽히는 거 다 이게 매벼입니다. 매벼를 이렇게 한자 용례가 굉장히 다르고요. 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갱하고도 또 되게 다른 그런 형질을 나타내는 벼입니다. 용례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나 역시 이거 찰벼입니다. 찰벼인데 이 외에도 그 벼를 분류하는 그 한자 용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추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쌀의 분류 벼 품종을 하면 오리사 벼속과에 벼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리사 사티바가 있고 오리사 글라베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사 글라베리마는 이제 존재감이 거의 희미한 게 지금 서아프리카 정도, 그러니까 소말리아나든가 이 정도에 아주 극소량 재배되고 있는 그런 벼 품종이고 전 세계의 99%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 게 이제 오리사 사티바입니다. 그래서 오리사 사티바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리사 사티바는 또 인디카와 자포니카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기에도 인디카는 굉장히 잎형이 길쭉길쭉해요. 옛날에 알랑비라고 해서 이렇게 불면 후를 날아갈 정도로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끈기 없고 길쭉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재밌게도 생산량의 80% 이상이 인디카입니다.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주의 중심이 한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하고 일본이 유독 이 동글동글한 이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하는 이 달리평, 그 short grain, long grain 이렇게 말하는데 그 short grain을 좋아하는 거는 그냥 우리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포니카라는 그 학명도 쓰기 싫다 그래서 그냥 달리평 이렇게 하는 학자도 많아요. 왜 재팬이 또 들어가서 막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자가 처음에 뭐 그렇게 해서 코리아나 뭐 이런 식으로 굳어진 것처럼 된 거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 2.0이라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구별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 2.0이 어떤 뜻이냐면 이평, 그러니까 장, 벼의 길이와 그 폭을 나눠요. 그래서 2.0 이상이면 인디카. 이 길이가 2배 이상이면 길쭉하잖아요. 2.0 이상이면 장립형 롱그레인으로 분류가 되고 자포니카라고 하면 2.0 아래. 그러니까 그래서 1.0이다 그러면 그냥 동글동글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참 할 얘기는 많습니다. 저 중국이 그 역사 공정 못지않게 쌀 공정도 있습니다. 지금 양쯔강의 하모도 유적설, 팽두산 이런 쪽에서 벼 재배 기원, 시원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이게 거의 다수설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소로리에서 뭐 BP 마무초냐 이런 게 막 발굴이 되고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준을 슬금슬금 제가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바꾸는 중국은 그 강해지방 이남에 워낙 연구자가 쌀 연구자가 많이 몰려 있어서 거기서 기준 바꾸면 그냥 세계 기준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2.0이라는 게 하여간 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갑자기 제가 장립형 뭐 자포니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난해해서 하다 말까 요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 점은 그 인디카 품종, 그러니까 장립형 벼 품종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이런 곳이고요. 이 중국 이쪽 내륙 이런 데 빨간 점들이 자포니카들이 많이 분포돼서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가 묘하게 이렇게 두 품종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여기가 그 합류하는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벼 교류에 있어서 문화의 합류 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인디카 품종이 인도에서 많이 생산이 됐다는 건 이설이 없어요, 사실. 그거는. 지금 이게 그 영남대학교 서학수 교수님 그 1980년대 제자들 데리고 그 유전자원 막 조사하신 그 이만한 책이 있는데 그 자료집이 있는데 2003년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인데 유전 자원으로서 잡초별 특성 조사를 한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는 그냥 무슨 뭐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전체가 그냥 그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인데 중간에 이제 이 지도가 이제 제 눈에 띈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그거를 그 인문학의 융합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 눈에는 이게 뭘로 보여요? 그냥 가야문학원으로 보였어요. 이 지금 이 빨간 이게 점점 있는 게 인디카 잡초 야생성 잡초별 분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디카라는 품종은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더워야 돼요. 더워야 되고 물도 좀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잘 자라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농사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데입니다. 사계절 너무 뚜렷하고요. 그리고 가뭄도 자주 들고요. 토질도 그렇게 벼농사하기 좋은 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디카라는 품종 자체가 만약에 그나마 우리 이쪽 한반도 지역에서 생명력을 유지해서 내려오려면 주로 이 해남 쪽, 남해안 쪽, 따뜻한 쪽 있죠. 유채꽃 많이 피고 동백꽃 많이 피는 이쪽 지역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생태학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북상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김해구 낙동강 올라가면 저 끝머리 저쪽이 그 상주하고 문경 지금 한창 거기 고령가야가 있는 낙동강 상류 부분입니다. 여기는 벼농사 진짜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제가 그 상주 밑에 군이 살거든요. 그리고 그 점점 밑에 그 세점 있는 게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여기가 지금 군이 인각사가 있고요. 그 이련선사께서 노년에 어머니 모시고 계셨던 그 이련선사가 있는 그 군이 그 위천이라는 지류에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인디카 벼품종 군위는 정말 그 저희 고향이라서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촌도 그런 촌이 없어요. 이런 존재감도 없고 정말 척박한 곳인데 인디카 품종이 낙동강 유역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벼농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밭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쭉 남내하면서 이제 낙동강 하류로 이제 분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가 영산강 유역 일부.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금강상류의 한도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금강가야? 고령. 저기 지금 상주, 문경 이쪽이 고령가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가야? 그 다음에 금강가야? 뭐 이쪽 일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뭐 재배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야생 잡초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그냥 조사만 쭉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야사가 더 이상 뭐 신화의 시대가 아니고 그걸 어떤 실증적인 얘기를 좀 해봐라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그 해상 루트를 통한 교역이 단순히 고대인들이 어떤 뭐 한상에 관한 어떤 소설이 아니라 이제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술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냐면 한반도는 굉장히 견고한 곡주문화권입니다. 그 뭐 쌀로 대표되지만 뭐 보리도 있고요. 수수, 조, 뭐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해가 그 전분기가 있는 이런 곡식이라고 하는 이걸로 술을 이제 빚었던 것.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곡주 문화가 기원 전. 그다음에 뭐 기원 후는 말할 것도 없고부터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곡주
아주 이게 밥하고 누룩하고 그냥 물이에요. 뭐 술 담는 게 별로 뭐 특별할 게 전혀 없습니다. 곡식을 뭐 쌀이든 보리든 저렇게 익히셔서 누룩 띄우셔서 그냥 좋은 물 잡아서 항아리 단지 앉혀놓으면 이렇게 동동 뜹니다. 이게 그냥 이슬이 오른쪽처럼 뽀용 탁주가 되고 잘 가라앉혀서 여과를 시키면 맑은 또 청주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제법도 있고 가공법에 따라서 향기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발효주죠. 이게 뭐 갑자기 뭐 일제강점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 견고한 가양주 문화는 지금 고조선 얘기하셨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발효 자료는 중국에 있어요. 절강성에. 절강성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곳입니다. BC 7000년입니다. 그때 토기에서 흔적에서 발효한 흔적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근세 와서 일은 아닌 거죠. 지금 아까 지도에서 술 종류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이제 보셨을 거고 강력한 이제 곡주 문화에 관한 이런 기본 인식도 지금 가지셨을 거고 그러면 한편 인도 이쪽은 어땠을까? 인도는 곡주 문화권이라기보다도 인도도 술을 마셨으니까요. 당연히 보면은 이런 식물의 열매, 꽃, 잎 이것으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후아라는 식물인데요. 마쿠카라는 플랜트가 있는데 거기서 또 분할을 하면 5, 60종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마후아라는 이 식물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세미라를 그린 것을 보여드리고요. 지금 어떤 인도 여인이 이렇게 나무 이파리에다 이렇게 물을 떴는데 지금 물이 아니라요. 꽃에서 나오는 그 감미 아주 달디단 꽃머리예요. 쟤는 그냥 상온에 두면 그냥 다음날 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원숭이도 마셔서 취했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술이 되고 뭐 과일 뭐 좀 상처 나면 술 냄새 푹푹 나잖아요.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깡통에다가 이 마후아 열매를 넣고 그냥 저어요. 이렇게 으깨고 저으면 다음날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 옆에 저 증류기입니다. 증류기. 우리 그 소주골이랑 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가열부와 냉각부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것. 우리 가마솥 소뚜껑 뒤집어서 소주 받아냈던 그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저 마후와 꽃잎하고 열매 막 이렇게 채집하고 있는 인도 여성이고요. 이 증류기 형태는 인도 아쌈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증류기입니다. 지금 아시아권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이런 식물의 꽃, 열매, 그 다음에 꿀, 인류 최초의 술이라고 불리는 이 꿀로 술을 담는데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주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때로와 아시잖아요. 자기 자연 환경에 알맞는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술이 빚어졌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최초의 생명공학이 뭐냐 그러면 아마 이게 발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성,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냥 하늘의 술빚기를 그냥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파괴하지 않고 놔두면 그냥 술이 돼서 했던 걸 보면. 지금 라마야나 신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라마야나 신화가 굉장히 여러 본들이 존재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인도 북서부 지역에 라호르본이라고 따로 있죠. 라마야나 신화 인도 북서부 지역 라호르본에서 술과 관련한 술 또는 음료와 관련해서 언급된 신화 속에서 언급된 용례를 표로 만든 것인데 암네타가
그냥 신들의 음료예요. 인간들이 마시는 건 아니고 암니타 그러면은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들이 음용했었던 것 같은 그런 그냥 상상 속의 신들의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넥타 뭐 아시죠? 넥타 이건 감로소의 어떤 이칭도 되고요. 일반 명사도 되는데 그냥 달콤한 어떤 음료. 이거는 인간들이 마시는 겁니다. 예. 암니타는 굉장히 라마야나 신화에서 많이 인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료 중에 이 주스, 난액 해설할 때 이 주스의 주 재료는 꽃, 아까 보셨죠? 망고와 같은 허브, 그다음 과일 이런 열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주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지금 암니타, 넥타, 주스 이거는 다 non 알코올 알코올이 없는 음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술이라고 했을 때 인도에 이렇게 술이 불리는 게 많은지 모르셨죠? 우리나라 막걸리, 청주 뭐 이게 다잖아요. 소주 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큐르가 있습니다. 리큐르는 독한 증류주에 어떤 허브라든가 향을 가미한다든가 뭐 이런 걸 리큐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꿀술, 미드를 꿀술 허니와인이라고 안 하고요. 미드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이 있고 이 영어의 미드는 인도 유러피안어의 메두 이게 어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가 문제적인 건데 수라 그러면은 그 인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또 술을 얘기할 때 그냥 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라를 왜 노란색으로 더 부각을 시켰냐면 우리가 마시는 술을 언제부터 술이라고 했을까요? 또는 왜 술이라고 했을까요? 또 누가 술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이게 결국 그 아주 기초가 되는 언어 공부하실 때 아니 좀 연구할 때 태초에 그 본능적인 이걸 할 때 조사되는 것들인데 그 방법인데 굉장히 이제 통사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과거에는 어떻게 불렀을까? 그 다음에 이 동시대를 사는 이 광범위한 이 범위에서 어떻게 부를까 할 때 이 모음보다는 이런 이 음소, 자음의 음소 이걸 하면 인도의 수라하고 뭐 지금 그 몽골 쪽에 날단족, 지금 카카소스입니다. 코카소스 지역에서 술을 세르라고 합니다. 스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데는 술라이, 또 그 히말라야하고 네팔 접기, 그 히말라야 그 네팔 쪽에서 그 북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술을 그냥 술이라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 그냥 술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네팔에서 온 건가 봐 그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게 이 어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문화,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음소가 같은 것들. 그래서 가장 고대사로 가장 가능한 올라가는 것이 인도의 수라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이 친연 관계를 부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언어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메라야라는 거 술입니다. 알코올입니다. 메라야하고 또 미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재료도 다르고 가공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환각성이 있는 물질인데 이건 좀 술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 마차라고 하는 거. 이 빨리어를 전공하시는 분 잘 아실 텐데 마차랑 메라야는 또 되게 다른 그 음료입니다. 이 약간 뭐 마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옛날에 그 고흐라든가 고갱들을 미치게 한 그 술이 있었잖아요. 압상트 같은 그런 술들입니다. 술을 제조할 때 굉장히 환각적인 허브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즙인데요. 지금 난액해서 할 때 그 소마입니다. 소마는 술이 아니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각 증세를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다고 마약은 아니고요. 환각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이게 다 음료입니다. 라마야나 신화에서 나오는 음료하고 알코올과 논알코올이 분류했었던 이제 뭐 이런 얘기 종류를 지금 잠깐 보시고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라마야나 신화 저기 보시면 라마 왕자가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이 지금 인도네시아거든요. 저쪽에는 지금 그 필리핀 루손섬이라든가 이렇게 쭉 하면서 저 오른편으로 바로 북상하면 김해예요. 제주 김해고 그냥 왼편은 그 말라카협으로 가서 양곤하고 인도 이렇게 됩니다. 이 해상 루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정말 놔두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라만 신화들이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 곳곳에서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음료 문화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뭐 이차돈께서 순교하실 때 뭐 하얀 피를 뿜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데서 신화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신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신화는 지금 신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뭐 신화 그 재밌는 뭐 무슨 뭐 얘기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신화 속에 있는 어떤 코드, 상징성, 시조의 신화에서 그것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구전시켰던 그런 이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오늘날 받아서 볼 수 있는 어떤 창조성, 왜 그것이 지속이 가능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인데 지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른편은 그 왕후와 그 수로왕과 왕비가 이제 혼례하는 모습 이렇게 제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은 그 뭐 고구려, 고주몽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 신화에 술이 등장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북유럽 신화에도 툭하면 술이에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툭하면 술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조 신화에서 술이 등장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야의 수로왕 혼인 예물에 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모수가 하늘의 왕자 해모수가 이렇게 하백의 딸 이렇게 보다가 어여쁜 유아를 꼬셔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먹을 낳게 되는 그 매개가 된 게 또 술입니다. 유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음주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몽이 태어나신 거예요. 최초에 그 우리 시조가 그렇게 술 잘 드시고 그랬던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뭐 백제신라도 아니고요. 고구려 북쪽에 북방계에 그런 시조 신화에 매개를 술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해상 루트 속에서 많이 조명되고 있는 가야 시조 신화 속에서 나온 거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맛 좋은 술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맛 좋은 술. 그냥 보통 미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중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가 아시죠? 춘향가에서 변학도 학정에 대해서 뭐 이몽룡이 1페이지로 썼을 때 그 미주, 맛 좋은 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맨 윗줄에 지주, 이것도 맛 좋은 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옆에 그 손지 이렇게 있는데 상공유사, 그러니까 또 그렇고 동국 이상국집이요. 이규보에 고려 때 대문신의 그 대서사집에 보면은 한 신작 3년 해동 해머수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서사시가 쭉 내려오잖아요. 대서사시가. 거기서 보면은 유하가 마시고 취했던 술이 저 순지입니다. 저 순지는 맛 좋고 진한 술인데 저 순자를 썼을 때는 청주예요. 맑은 술이고 3번 되내려야 됩니다. 3번의 담근 과정을 거친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18에서 19동 정도가 나는,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양주 기술을 가졌다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그런 한자 용례입니다. 그리고 좋은 술을 의미하는 게 시인 묵객들의 시에서 보면 난초난 꽃뿌리형 난형지죠. 또는 난해지질, 부인의 덕은 난해지질과 같고, 뭐 고 최치원이 어떤 그 부인의 덕을 칭송할 때 뭐 그런 예로 쓰인 것들이 난형, 난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금수능라, 금은주옥, 의상필단과 같이 왜 난액해서라고 하셨을까? 난액해서라고 그냥 미주라고 하시지. 금은주옥 그리고 난형지주.
또는 미주 또는 지주 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좋은 수를 보냈다 이러면 될 건데 이게 굉장히 난, 액, 해, 서 하고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셨거든요. 제 눈에는 이제 특정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그 연구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가락국기 뭐 보면은 그 교육품들이라든가 물목들이 다 우리가 특정을 하고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도 난핵해서는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단순히 좋은 수를 보면 그 앞에처럼 미주, 지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했을까? 요 서라는 한자가 문제적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쌀을 의미하는 한자 용례가 다 다르고 굉장히 많듯이 이 수를 의미하는 한자 단어도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순자 하나를 보고도 제가 옆 페이지에 그 술 레시피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그 순지가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는 그 강의자전이라든가 이런 사전에 보면 술 중에 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서입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직류한 술, 고도의 직류에서 맑은 술을 보통 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악료류는 아닐 겁니다. 그 고려 때 서궁이 고려 사람들 탁한 술을 즐겨하는 것 같더라 하는 그때 탁한 그 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술만 그 한자만 보더라도 이게 재래에서 초원에 올렸던 것인지 맑은 건지 아니면 물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련 선사께서 뭐 그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러시진 않 굳이 골라서 이걸 쓴 이유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해가 이제 문제입니다. 난해. 난해를 같이 쓰는 경우가 상당수 그 문집들의 뭐 시가에 많이 나와요. 난해를 같이 쓰는데 대부분 통계를 내보면은 제가 여기서 선행연구로 돌린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통계 내서 이만큼 된 거. 그래서 그냥 선행연구 거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난과 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난과 해를 어떤 대목에 가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난초의 즙, 그 다음에 향기로운 풀로 빚은 술 이건데 그럼 그게 있지 않겠냐? 금은주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지금 거가 필용류 이게 백과사전입니다. 원나라 때 지금 염알선체 이게 굉장히 유입이 돼서 우리 임원경 제주 산림경제 뭐 지봉유설 굉장히 우리 백과사전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전거가 중요한 전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대의 이제 정확한 찬술연대는 아니지만 대강 13세기, 뭐 14세기 이때에 이르는 건데 이때 그 국제적인 그 요리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진의 술, 회외의 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당연히 자기네 그 몽골 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거기를 샅샅이 찾아봐도 난핵과 해서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음료류는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선행연구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시간 관계상 하여간 13, 14세기에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 고조리서의 주요 전가가 됐던 거가필용이라는 이런 그 백과사전류에도 난핵과 해서라고 찾을 만한 것은 없더라. 그럼 얘는 어디로 갔던 것이고 어디로 징발을 해버렸을까? 과연 사라져버렸던 것인가?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자료집입니다. 그 자료집 84쪽에 보면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남는 시간 1, 2분 할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신 그 84쪽에 보면 일단 맨 마지막 단락인데 허왕우의 한반도 도래와 혼인 예물 속 등장하는 그 난핵해서라는 술과 음료는 바다에 주요 터전을 두었던 가야와
겐지스강 유역에 운거했던 고대 인도의 해상 세력 간 혼인 동맹의 의례 가운데 나타난 술 문화의 한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고요. 그 혼인 동맹으로 본 이유는 그 서술을 보면 이렇게 맞짜 맞춘 듯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충분한 교역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두 해상 세력 간에 아주 끈끈한 혼인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혼인 동맹 속에서 신부에 대한 보증책으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답례품, 상하는 답례품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난해해소라는 것이 갑자기 증발한 이유는 제가 증발했다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 견고하게 내려왔던 곡주 문화에 밀렸다. 뿌리를 못 내렸다. 그리고 난해과 해서라고 할 만큼 찾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호남 일부 지역에 지금은 거의 멸종위기에 있지만 달콤한 란이 있는 거는 사실이었어요. 달콤한 란이. 그 6.25 전후만 해도 있었는데 그것을 음료로 해서 마실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교수님 좀 마무리 시간 예. 세월을 건너서 15, 16세기에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분초학에 약용술이 대거 편입에 대해서 등장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란과 해는 어떤 주 재료를 적은 것이고 액과 선은 이 카테고라이징을 한 것이다. 이 범주를 정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술은 정리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 다 고대 국가의 술이 그렇지만 강력한 곡주에 기반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회회주나 천축주처럼 문화교류 일단으로 소개는 될 수 있고 잠깐의 교류는 있을 수 있었지만 정착되지는 못했다.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거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인각사에 이제 가서 이렇게 경례를 돌 때가 있는데요. 그 몽골 전람기였지 않습니까? 찬술연대가. 그래서 이런 선사께서 아마 국난 극복의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지었던 이 역사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난해해서를 다시 끄집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창조성의 발현이라든가 후세 세대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론자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해 주신